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게 원래 녹음을 해뒀던 게 있었는데 정치가 이게 시시각각 이슈가 변하니까 다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영상이 아니라 녹음이네요. 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냐면 그 4월 22일자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그 녹음을 하고 올릴 영상의 주제가 이 현행 선거제도로 치를 경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될 경우 각 당의 득실과 전략,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것인가, 이거에 관한 녹음 영상이었는데 4월 22일 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를 하게 되면서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돼서 다시 녹음을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정될 경우 각 당의 득실과 전략, 현행 선거제도로 치를 경우 각 당의 전략은 어떨 것인지 요런 거를 보기로 하고,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가능성, 합의는 했지만은 아직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대략 5석에서 6석 정도를 손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21대 총선을 예측해 보았잖아요. 현재 지지율로. 거기서 본 바로는 한 대여섯 석 정도를 손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동안이나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 쟁점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당 내의 의석수는 손해를 좀 보겠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전체 범진보 노선 있잖아요. 그 범진보 노선의 정당 의석수를 놓고 봤을 때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적인 정책을 위한 이 법안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행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 하여도,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안 된다 하여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를 볼 게 그닥 없죠. 사실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통과가 되면은 자신들의 개혁 입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하여도 계속 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도 심상정 의원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전략인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놓고 볼 경우에는 잃는 것만 사실 있지 얻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낮아진 지지율 덕분에 비례대표를 많이 당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그것이잖아요. 225석, 지역구가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지금 자한당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비례대표를 늘리면은 자한당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 하는 말은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의원 270석으로만 선거제를 개편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저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이랑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눠지면서 오히려 자한당이 좀 이득을 얻은 그런 형세였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자한당이.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국면이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구도의 변화나 대의를 위해 이 법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한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뜻 자기 지역구를 떠날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뭐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180명 이상 확보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과 정치색이 비슷하고 조만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을 반대하게 만들어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르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크게 진보 노선인 더민주와 정의당, 민평당,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진보계 의원들의 총합이 152석 정도가 되는데, 패스트 트랙의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60%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른미래당 29명의 의원 중 2명 이상이 반대로 돌아선다면 패스트 트랙에 이 법안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자한당은 결론적으로 자한당은 무조건 반대한다. 현행 선거제로 치러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100석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100석이 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새 필사적으로 대놓고 막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보수의 결집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정의당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정의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어요. 아까 시뮬레이션, 전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에 18석에서 25석 사이에 가져가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뭐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을 보셨다면 정의당의 행보가 대충 예상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평화당의 전략인데요.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처럼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선거제를 개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하여도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민주평화당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1에서 2%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비례대표로 얻는 이익도 없기 때문에 이 실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이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과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니까 찬성을 하겠죠. 어차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본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중진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될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표가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컷오프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의 탈당과 함께 새로 세운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었죠. 근데 이때 대선에서 안철수가 3등으로 패배하고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인 바른정당과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또 이에 반발해서 의원들이 따로 나와 창당한 정당이 바로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평화당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책 노선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국고 보조가 적어서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고, 또 이 야당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남기보다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공천을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라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경우라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할 경우와 각 지역 당협위원들이 반발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도 높은 상태이고 또 인재 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나가는 의원들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민평당 의원들이 낙동강으로 할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민평당의 당협위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꾸려진 지역 당협위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당협위원들끼리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뭐 구의원들이든 시의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 당협위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당을 대표해서 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자신의 이익에, 그러니까 정치 생명과 이익에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당협위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평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민평당이 이제 대개 중진 의원들로 꾸려져 있거든요. 뭐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의원이 있고, 또 탄핵 정국 당시에 스타덤에 오른 이용주 의원과 김경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 7석에서 8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바른미래당에 지금 있는 국민의당 계열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10몇 석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리를 한번 일으켰죠, 음주운전에서. 그래서 이용주 의원은 사실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 그 전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봤듯이 현행 선거제나 개정될 선거제에서도 지금의 지지율이라면 비례대표를 한 석밖에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범진보 노선의 정책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좀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21대 총선 전에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을 다시 포섭해서 20명을 만들고 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고보조금을 많이 준비해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평당의 전략을 정리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갈 경우라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민평당이 비례로 얻는 의석이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범진보 노선의 정책 노선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민평당이 어떻게 보면 존립의 명분을 위해 찬성하게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민평당의 미래는 도로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앞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자유한국당이 강경 노선을 선택하자 이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함에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정치인, 특히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서, 다음 21대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역 당협위원들이 속속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때문에 지역 내 지지 기반도 약한 데다가 지지율 또한 한 자릿수 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구가 수도권입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자한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왜 그런 것이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선거에서는 또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표가 갈라지고 낙선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벼보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그들의 재선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2019년 4월 22일자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된 상태예요. 마지막 난관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 잠정 합의를 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최우선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마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른미래당 각 의원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의당 계열은 민평당으로, 바른정당 계열은 자한당으로. 특히나 자한당 계열의 의원들은 대개 수도권을 지역에 두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낙선할 확률이 높아 자한당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또 이것과는 별개로 4월 20일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의 추후 향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내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60%인 180명의 의원이 이것에 찬성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내 범진보 노선 의원이 152명입니다. 그렇다면 180명에서 28명이 부족한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29명이니까 바른미래당 의원 중 28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29명 중에 이원주 의원 지금 이제 뭐 거의 망나니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한당으로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제외하고 28명인데 이 나머지 28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과연 찬성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한당으로 돌아갈 의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무기명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 자한당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이 바미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그 패스트트랙에 올릴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조항인 국회법 제85조의 2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국회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 아니더라도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소관위원회의 5분의 3의 의원들만 찬성을 던진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안건의 소관위원회는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사개특위가 있습니다.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은 각각 18명입니다. 여기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아까 같이 각 특위의 위원 중 60%인 11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정개특위의 경우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그리고 천정배, 김동철, 김성식 이 3명의 의원이 찬성파이기 때문에 도합 11명 정개특위 60%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패스트트랙에. 문제는 이제 그 사개특위 위원인데 일단 사개특위 위원의 구성을 보면 그 이상민, 박범계 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8명에 민평당 박지원 의원까지 확실한 찬성파는 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2명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찬성하게 된다면 패스트트랙에 이번 안건들을 올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 을에서 2014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진보계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오신환 의원만 찬성하면 사개특위위원 60% 찬성을 충족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오신환 의원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거진 한 달 정도를 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4월 22일 날 여야 4당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찬성적으로 이제 마음을 굳힌 것인데 분명히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러니까 재적의원, 국회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60%를 넘어야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바미당 이원주 의원이야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자한당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굳힌 바미당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니까. 근데 이제 소관위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누가 반대표를 던진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 재개편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선거제가 개편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당제가 깨질 가능성이 이제는 조금씩 더 생겼다고 봐야겠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서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제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요. 꽤 오랜 기간 이 양당제 때문에 이게 보수든 진보든 무조건 여당의 입법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식물국회로 꽤 오랜 기간 끌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상황,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양당제가 결국에는 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입법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은 물론 이 거대 그 두 당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 물론 이 세력이 계속해서 유지는 되겠지만 좀 세력이 약해지고 다른 이 소수 정당들의 힘이 더 세질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와야지만 지금의 이 식물국회가 이 식물국회의 양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게 설명드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해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미약하나마 제 능력으로 구독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저의 이 노력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허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